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거의 땅끝에 위치한 전라남도 어느 시골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성인이 돼 서울로 상경하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지만 얼마 전 저는 도피하듯 이곳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자의는 아니고 타의로 이곳에 오게 됐는데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바로 1년 전 이혼한 남편이 아직도 저를 놓지 못하고 괴롭히고 있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제가 위자료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제가 남편의 마지막 돈줄까지 확 끊어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미쳐 돌아서 저를 지구 끝까지 쫓아올 기세로 저를 찾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결혼 생활 중 제가 남편과 시모한테 당한 게 더 많고 제가 받은 상처의 크기도 더 크기 때문에 남편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인간이라면 저를 그만 괴롭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남편을 만나고 어떤 지옥 속에서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미혼 시청자가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혼 생각은 하지도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마마보이를 만나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네요. 성인이 돼 서울로 상경한 저는 꼭 성공하리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 사교 생활도 열심히 했으며 교회도 매주 빠짐없이 다니며 매일을 보람차게 그리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봉사활동이 하고 싶어졌던 저는 친구를 따라 유기견 센터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강아지 3마리 중성화 수술할 예정이거든요. 두 분이서 이 아이들 데리고 동물병원에 좀 다녀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 무료로 봐주시는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거기 미리 말해뒀으니까 오늘 좀 다녀와 주세요. 유기견 센터에 있는 강아지들을 중성화시키기 위해 무료로 수술을 해주는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동물병원의 원장이 바로 저의 남편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치고는 나쁜 사람이 없다고요. 그 말 때문인지 남편의 첫인상은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야, 주은아, 여기 원장 되게 괜찮게 생기지 않았어? 저 원장이 유기견 센터 봉사하러 오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대. 여기 오는 봉사자들이 일부러 원장 명함 받아가서 개인적인 연락 엄청 하나 보더라. 인상이 좋긴 좋네. 근데 직업도 괜찮고 생긴 것도 멀쩡하면 보통 장가를 빨리 가지 않아? 내가 볼 땐 저 원장 벌써 결혼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아직 총각이래. 그래서 여자 봉사자들이 더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 거라니까? 센터장도 그걸 알아서 웬만하면 여기에는 저 원장한테 사심 있는 사람으로 안 보내려고 하잖아. 그래서 아마 오늘은 우리 둘을 보낸 거일 거야. 나는 이미 결혼했고 너는 내 친구니까 안심하고 보내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 유기견 센터 여자 봉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남편을 보며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직업도 나쁘지 않고 외모도 반반하며 봉사 정신까지 있으니 여자들에게 인기 있을 만했죠. 그래도 저는 남편에게 사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랑 제가 엮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남자랑 뭐라도 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왔습니다. 아까 같이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나봐요? 커피 좀 드리려고 사왔는데 일단 여기 먼저 좀 받아주시겠어요? 친구 잠깐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온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는 잘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잠깐 볼일 보러 가셨구나. 저 그렇지 않아도 그쪽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있냐는 남편의 질문을 듣자마자 저는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뜻밖의 질문에 너무 놀란 제가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만 휘젓자 남편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친구분이 다시 올까봐 저도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 남자친구 없으시다면 연락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면서 알고 싶어서요. 이런 게 불편하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후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남편은 유기견 센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먼저 여자 봉사자에게 번호를 물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며 지금껏 저 같은 느낌을 주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도 말했었죠. 제가 먼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주은 씨를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엄청 용기 내서 번호 물어본 거예요. 저 그렇게 하길 잘했죠. 형석 씨는 뭐 때문에 저한테 반하신 거예요? 대화도 길게 나눠본 적 없고 말 그대로 첫인상 하나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왜 기혼자들이 꼭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할 사람은 첫눈에 알아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주은 씨 보면서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하게 될 거다. 그런 느낌이 왔다고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저도 제가 이러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저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는 결국 남편 말대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남편 집이나 저희 집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깡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고 계셨고 시부모님들도 서울 변두리에 20평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서 시부의 연금으로 먹고 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양가 집안의 재력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모는 그렇게 느끼지 않은 듯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처가 될 집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적어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장가를 보낼 생각이었어. 근데 평범한 직장에다가 집은 또 농사 짓는 농부 집안이라니. 맘 같아서는 이 결혼 반대하고 싶구나. 아이 엄마, 그래도 주은 씨는 내가 처음으로 마음에 든다고 데리고 온 여자잖아. 엄마 눈에 안 차는 게 많아도 엄마가 좀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주은 씨 엄마같이 마음 따뜻하고 이해심 넓은 사람이란 말이야. 엄마가 항상 나보고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었잖아.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정말 인품만 좋은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떡하니? 너한테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여자를 데리고 왔어야지. 나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내가 너 이렇게 손해보고 살라고 착하게 키운 게 아닌데 이렇게 착하기만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시모는 저희 결혼에 불만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우기니 어쩔 수 없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는 했습니다. 당시 제가 멍청한 것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모가 뭐라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시모는 그런 사람이더라도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참을 수 없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견례 날이었어요. 두 분도 우리 아들이 수의사인 건 알고 계시죠? 수의사가 동물을 살리는 의사기는 해도 어쨌든 의사는 의사니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아들을 의사로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수의사든 그냥 의사든 저희한테는 다 똑같은 의사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동물을 살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부인,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보통 의사들이 장가갈 때 처가에서 받는 대우처럼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의사 사위 맞으려면 열쇠 3개는 필요하신 건 사돈 어른도 잘 알지요. 촌구석에 사시는 분들이셔서 설마 그런 것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시모의 말에 제가 욱하기는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말리셔서 차마 제가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시모의 말에 저희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사부인이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저희 집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해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 강서방한테는 제가 살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드릴 테니 사부인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농부 딸한테 우리 아들 보내기 싫습니다. 우리 애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고위 공무원이셨고 나라에도 아주 인정받으면서 일했던 인재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핏줄을 받은 애라고요. 우리 아들 지금은 동네 병원 수의사지만 나중엔 나라를 대표할 수의사가 될 아들이니 사돈 두 분은 복 받으신 줄 아시고 챙겨주세요. 저도 이런 든든한 사위 얻는 게 다 저희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아들 장가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왕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서방은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껏 심통나 있는 시모를 어르고 달래줬습니다. 아버지의 노력 끝에 시모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줄 알았는데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직전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발목을 붙잡으셨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말을 깜빡했네요. 이거는 여기서 결정 짓고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안으로 제가 대답 못 들으면 사돈 두 분 집으로 못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지금 당장 바로 대답해 주세요. 어머님, 무슨 하실 말씀이 더 남으셨어요? 아빠랑 엄마 지금 기차 시간 1시간 남아서 지금 바로 일어서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취소하면 될 문제 아니니? 사돈, 가시기 전에 대답해 주세요. 애들 신혼집 구하는데 사돈이 나머지 돈 보태주실 거죠? 신혼집은 이미 남편이 해오기로 말이 끝난 상태인데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보태줄 수 있냐는 시모의 말에 제가 깜짝 놀라 큰 소리를 내며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형석씨가 해오기로 이미 말이 끝난 거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줄 알고 계시는데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질렀니?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야?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어? 나는 내가 당연히 해도 되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다 끝난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도 당황해서 목소리가 커졌나 봐요. 너도 참 너다. 솔직히 왜 우리 아들 혼자서 신혼집을 구해가야 되니? 우리 아들 그 신혼집 구한다고 대출 알아보고 다니고 있던데 왜 우리 아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너랑 같이 살 집을 구해야 되냔 말이야. 둘이 같이 사는 집이면 둘이 반반씩 내던가 수의사 사이 데려가는 너희 친정집에서 다 내던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상견례 내내 참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찬물을 들이키셨고 아버지는 엄마 눈치를 한참 보시더니 씩씩거리고 있는 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부인 말대로 애들 신혼집은 반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 정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타야 되는 차 놓치면 오늘 안으로 집에 가기 힘들어서요. 저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까요, 사부인? 네, 뭐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으니 다음에 말 바꾸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확실하게 약속 지켜주시기만 하신다면 여기서 이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뱉은 말은 꼭 지키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친정 부모님을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는 내내 저는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모 때문에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시는 듯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저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주은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도 알겠지만 아버지 지금까지 하루도 안 쉬고 일했지 않냐. 아버지한테 너 신혼집 구해줄 만한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알겠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 아버지랑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우리 어머님 정말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래도 되는데 엄마랑 아버지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지만 나 어머님 때문에 이 결혼하기 싫을 정도야.
아버지는 너희 시어머니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아들 잘 키워놨으니 아까운 마음도 있으시겠지. 너희 시어머니는 저래도 강서방이 순하고 성격이 좋으니 네가 조금만 참고 견뎌라. 좋은 날이 올 거다. 아버지는 결국 모아두신 돈과 빚을 내셔서 저에게 5억을 건네주셨습니다. 서울에서 번듯한 집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면서 말이죠. 시모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 드리려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시모는 남편과 제가 비용을 반반 내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단과 예물을 요구했습니다. 같이 살 집이니 비용은 반반씩 부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예단이랑 예물도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보내줬으면 한다. 아이 엄마, 주은 씨랑 나는 예단이랑 예물 생략하기로 했어. 신혼집을 내가 혼자서 구한 게 아니라 예단은 당연히 못하는 거고 예물은 우리 쪽에서도 주는 게 없는데 받기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말이야.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내가 너한테 예단이랑 예물 꼭 받아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어. 아무리 반반으로 했다고 해도 네 돈 쓰긴 썼잖니? 그럼 예단은 당연히 가져와야지. 그리고 수의사 남편 얻어가면 예물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 키우느라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 절대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저 때문에 전 재산을 탈탈 털어 5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주신 것도 죄송스러워서 그런 상황을 만든 시모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예단과 예물까지 요구하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쫄보인 제가 시모와 맞서 싸울 수는 없어 남편에게 따로 말을 했습니다. 난 이미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신혼집도 결혼식 비용도 다 반반으로 하는데 예단이랑 예물은 당연히 생략하는 게 맞잖아요. 어머님 입에서 더 이상 예단이랑 예물 이야기 나오지 않게 형석 씨 선에서 잘 마무리 지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우물쭈물하기는 했지만 시모에게 잘 말해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어요. 시모에게 제 의견을 대신 전달하고 온 남편이 되려 폭탄을 껴안고 나타났습니다. 주은씨, 엄마가 예단이랑 예물 못 해올 거면 이 결혼 없는 걸로 하자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주은씨가 듣고 싶은 대답 못 들고 와서 미안해요. 결혼을 없자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파혼을 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것 좀 안 해간다고 파혼하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신혼집까지 다 구해뒀는데요? 내가 미안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엄마를 이겨본 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주은 씨랑 결혼하겠다고 우겼을 때가 딱 한 번이고 그 외에는 엄마 말에 토를 달거나 이겨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로는 제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런 남편도 이상하게 여겼어야 했는데 시모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 그런 남편은 그저 바보로만 보일 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시모의 입에서 파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화가 났던 제가 남편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형석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형석 씨도 저랑 파혼하고 싶어요? 솔직히 어머님만 아니면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파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우리 결혼한다고 주변 지인들한테 다 소문내놨는데 예단이랑 예물 때문에 파혼한다고 어떻게 그래요. 저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형석 씨는 지금 체면 때문에 저랑 파혼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형석 씨 지금 말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제 말에 오해하지 말고 화 풀어요, 주은 씨. 시모 입에서 파혼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럴 생각이 없었기에 어떻게 어영부영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예단과 예물도 끝까지 해주지 않았죠. 신혼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제가 남편을 붙잡아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형석 씨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제 편을 들어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주은 씨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요.
제가 주은 씨 편들면 저희 엄마 더 날뛸 텐데 괜찮겠어요? 아니요. 형석 씨가 가운데서 잘해주면 그럴 일도 없어요. 일단 형석 씨는 무조건 제 편 드세요. 앞으로는 무조건 그래야 된다고요. 솔직히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형석 씨라도 제 편을 들어줘야 제가 버티든가 하죠. 알겠어요. 주은 씨 말대로 그렇게 해볼게요. 저도 엄마랑 주은 씨 사이에서 노력해 볼 테니까 주은 씨도 웬만하면 저희 엄마랑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 잘 들어주세요. 저도 부탁할게요.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시모가 아닌 제 편을 들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성격이 순에 빠져서 시모에게 바보처럼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여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시모 말을 안 들으면 당장 죽을 병에 걸릴 사람처럼 시모에게 거의 조종당하듯이 시모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보,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토스트로 준비했어요. 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제가 지금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끼니 거르지 말고 이거라도 꼭 먹어요. 엄마가 아침엔 밀가루 음식 절대 먹지 말라고 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토스트는 당신 회사에 챙겨가든가 하세요. 저는 그냥 대충 씻고 엄마 집 가서 아침 먹고 갈게요. 어머님 집까지 가서 먹는다고요? 토스트 먹기 싫으면 병원 근처 백반집에서 먹든가 해요. 거기까지 언제 가서 언제 먹고 출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주은 씨 바쁘면 아침은 꼭 집까지 와서 먹고 가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후딱 씻고 나가서 엄마 집에서 먹고 출근하면 시간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출근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웬만해서는 시모가 만들어다 놓은 반찬 아니면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 엄마가 고향에서 사위 먹이겠다고 귀한 것들로만 반찬을 만들어 보냈는데 먹을 생각을 않길래 서운했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엄마가 당신 먹으라고 비싸게 주고 사온 거래요. 당신도 좋아할 맛이니까 걱정 말고 한 번만 먹어봐요. 이상한 음식 아니에요. 미안해요. 엄마가 웬만하면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해서요. 제가 편식하는 게 아니라 잘못 먹었다가 탈나고 그럴까봐 그러는 거니까 당신이 이해해줘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탈날 일이 뭐가 있어요?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위생 더럽게 만든 음식도 아닌데 정말 서운하네요. 그리고 당신은 어머님의 말을 왜 그렇게 법처럼 지켜요?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다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당신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힘든 게 없고 덕보고 산 게 많아서 웬만하면 엄마 말 들으려고 해요.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장모님 음식은 제가 나중에 먹어보도록 할게요. 미안해요.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시모가 시키는 대로 하던 남편은 기어코 부부 잠자리까지 시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는 남편을 보고 서운했던 내가 잠들기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랑 자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면 당신은 성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가만히 두고 외롭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은 씨, 사실은 제가 주은 씨한테 말 못한 게 있는데 저희 잠자리는 엄마가 정해준 날짜에만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날짜 맞추느라 꼭 참고 있는 거거든요. 절대 주은 씨가 싫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날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어머님이 저희 부부 잠자리 날짜까지 지정해준 거예요? 그게 진짜 말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형석 씨는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날 해야지 기운이 좋고 아이도 잘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정해준 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하면 제가 주은 씨한테 기 다 빨리고 일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엄마가 웬만하면 참으라고 하네요. 주은 씨가 듣기엔 당황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주은 씨가 저랑 저희 엄마 좀 이해해줘요. 저희는 평생 이렇게 살아서 어쩔 수가 없네요. 아들 부부의 잠자리까지 참견하는 시모에게 화가 났던 제가 그날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관계까지 참견할 수가 있어요? 세상 어느 나라 엄마가 아들 잠자리까지 간섭한대요?
당신이 조선시대 왕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그러냐고요? 아니, 엄마가 30년 넘게 다닌 점집이 있는데 그 점쟁이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점쟁이가 저 수의사 되는 것도 맞추고 주은 씨 만나고 결혼하는 것도 맞춰서 엄마가 거기에 대한 신뢰가 가득해요. 아니,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전 이건 절대 못 참아요. 저 이건 어머님한테 바로 따질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두세요. 여보, 그 점쟁이가 그랬대요. 자기가 정해준 날짜에 맞춰서 해서 임신을 하면 우리 사이에 대통령감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요. 우리 한 번만 그 말 믿어보자고요.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리까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저는 시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고 말았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남편이 시모와 연을 끊는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남편이 시모 없이 못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 환갑 기념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왜 우리 아들 돈으로 너희 부모님들 호강시켜주니? 그리고 환갑 그딴 게 뭐라고 해외여행까지 보내줘? 너 돈이 남아 돌아? 어머님, 이거 형석씨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로 보내드리는 거라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아요. 네 돈이 곧 우리 형석이 돈 아니니? 네가 버는 돈, 네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어디다 쓰든 꼭 우리 형석이한테 물어보고 써. 알겠니? 이대로는 더 이상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제가 시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형석씨랑 이혼했으면 하세요? 정말 그걸 원하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미쳤니? 나 절대 우리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 생각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랑 우리 아들한테 맞춰서 복종하고 살아. 어딜 감히 네가 먼저 이혼을 입에 올려? 시모와는 대화가 안 통하겠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시모와 다르게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보, 제가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당신이 참고 넘어가줘요. 저 절대 당신이랑 이혼 못해요. 당신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없고요. 저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에요. 저 이렇게 더 이상 못 살아요. 형석 씨도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늘 어머님 말만 듣고 제 말은 듣지도 않잖아요. 저 정말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요. 이혼하면 제가 뭐가 돼요? 저 절대 이혼남으로 살 수 없어요. 당신도 이혼녀 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평소엔 문제없이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냈잖아요. 남편이 싹싹 빌길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는 정말 좋아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저와 이혼을 하면 자기 체면이 구겨지니 이혼을 못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면 저도 그 후가 막막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고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가셨다가 헛발을 디뎌 낙상사고로 사망을 하시게 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내려온 시모는 장례식장에서 저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저를 나무라 하셨습니다. 너도 생각이 있으면 이 늙은 시엠이 여기까지 부르지 말았어야지. 왜 여기까지 불러서 사람을 고생시키니? 대전 정도면 내가 인심 써서 갈 텐데 여기는 정말 사람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어머님, 저 정말 서운해요. 다른 일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셔서 오시게 된 건데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아무리 사람이 죽었어도 그렇지 거리를 생각해봐라. 서울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니? 너 수고비로 나한테 30만 원 챙겨줘라.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도 그렇고 식비도 만만치 않게 들더라. 그날 저는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 혼자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시모가 먹을 것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설마 저를 걱정하는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시모는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남겨둔 재산 얼마나 되니? 돈 좀 되는 게 있기는 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뭐라도 남겨두고 가셨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앞으로 땅이 좀 있으세요. 엄마 말로는 몇만 평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게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그 깡시골에 있는 땅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니? 그리고 그 땅값이 비쌌으면 너희 아버지랑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셨겠어? 아휴, 어찌 사돈덕을 못 봐도 이렇게 못 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 걸 그랬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는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 전화 한 통도 걸지 않았습니다. 명절날에도 시댁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죠. 처음엔 남편이 그런 저의 행동에 안절부절을 하더니 결국 자기도 저를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연락을 끊고 남편과도 최소한의 부부관계만 유지하며 지내고 있던 중 시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 땅값 오른 거 알고 있니? 너 당장 너희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땅값 오른 거 맞냐고, 그거 다 팔면 얼마 나오는지 좀 물어봐라.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 주신 거예요? 거기에 뭐 사람이라도 심어두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내가 매일같이 확인하는 게 거기 땅값 올랐나 안 올랐나야. 대기업에서 투자하고 뭐 크게 짓는다고 뉴스까지 떴던데 지금 당장 확인해봐. 시모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확인을 했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운이 참 좋았던 것이었죠. 시모 말대로 정말 촌구석 땅이라 값도 얼마 안 나갔고 저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에서 그 땅을 인수해 큰 공장을 지을 생각인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탐내지 않던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땅값이 20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 땅 절반은 우리 거 맞지? 네 돈이 곧 우리 형석이 돈이고 형석이가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사위면 그 땅 반은 우리 거 맞는 거 아니야? 어머님, 갑자기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형석씨가 사위라고 해도 그 땅 절반이 형석씨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머님 지금 무슨 욕심 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적당히 하실 줄도 아셔야죠. 처음에 우리 집에 인사 올 땐 내 눈도 똑바로 못 보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게 아주 많이 컸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너 처음부터 이런 애였지? 어머님, 저 어머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저 형석씨랑 결혼하고 성격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제 걱정을 할 정도라고요. 갑자기 찾아와 저희 아버지 땅 절반이 자기 거라고 말하는 시모 때문에 혈압이 올라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시모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시모가 제 속도 모르고 이혼으로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우리 형석이랑 이혼해. 그 땅 우리 안 줄 거면 당장 이혼하라고. 네가 어디 가서 우리 형석이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마침 애도 없고 잘 됐다. 당장 이혼해라. 어머님, 그러신다고 제가 겁낼 줄 아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어머님 이제 저랑 남이라 생각하시고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세요. 늙은 네 엄마가 그 땅을 가져가서 뭐 한다니? 네 엄마 보고 상속 포기하라고 하고 너랑 형석이랑 반반씩 나눠서 사이좋게 지내면 되잖아. 너희 엄마도 그걸 바랄 거야. 시모가 뭐라고 하든 저는 귀를 닫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혼을 할 거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저 당신이랑 이대로 이혼 못해요. 하더라도 재산 분할 꼭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라고요. 남편도 저희 친정 아버지가 남긴 땅이 욕심이 났는지 무리해서 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친정 엄마에게 전해줬는데 며칠 후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은아, 나 너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 너희 시모 지금 우리 집에 와 있는 건 너 알고 있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거기 가 있다니. 강서방이랑 나랑 이혼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설마 엄마한테 따지러 간 거야? 차라리 그런 거면 너희 고모 불러서 쫓아냈지.
지금 너희 시모가 한우랑 비싼 인삼 들고 와서 너희 둘 이혼시키지 말라고 사정하고 난리도 아니다. 시모는 아예 저희 친정집 근처에 방까지 잡고 거기에 머물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모는 매일 저희 친정엄마를 찾아와서는 친정집 마당 청소도 직접 하고 엄마가 일하는 밭에까지 쫓아와 일손을 돕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일주일 넘게 이어지자 안 되겠다 싶었던 제가 친정집으로 내려가 시모를 만났습니다. 어머님, 하다 이제는 우리 엄마까지 괴롭히세요? 여기 멀어서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면서 정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희들 정말 이혼하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주은아,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형석이랑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아주렴. 그리고 그 땅 우리 형석이 앞으로 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줘. 그건 절대 안 되죠. 저 이미 어머님한테 정 다 떨어졌고 형석 씨한테도 미련 없어요. 형석 씨가 어머님이랑 연 끊고 살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며칠 동안 고생한 수고비 챙겨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해대는 시모가 꼴사나웠던 저는 시모에게 치욕스러움을 안겨주고 싶어 손에 100만 원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어요, 아줌마. 이제 우리 남이니까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수의사 아들이랑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아, 맞다. 그 점쟁이가 우리 이혼하게 될 거라는 말 안 하던가요? 이걸 못 맞췄으면 그 점쟁이 돌팔이네요.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아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해야 할 판이었죠.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도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둘을 더 처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유기견 봉사활동 커뮤니티 카페에 남편에 대해 폭로를 했습니다.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동물병원 홍보 목적이라는 것과 봉사활동을 명목으로 돈 많은 환자들에게 기부금을 갈취해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고객과 멍청해 보이는 고객을 구분시켜 과잉 진료를 하고 있다는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 사실을 숨겼던 이유는 제 남편이기에 그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제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남편과 저는 명백한 남이 되는 것이니 남편의 실체가 폭로되든 말든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에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그게 가장 직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노려 커뮤니티에 폭로를 했고 그 계기로 남편의 동물병원은 거의 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손님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채 가지 않아 전 남편의 동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남편이 그때부터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괴롭히고 있는 거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전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물병원 이번 달까지만 하고 문 닫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당신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문 닫으면 닫은 거지. 왜? 나한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 동물병원 문 닫으면 당신 고향으로 내려갈까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한다면 당신 나 받아줄 생각 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거길 왜 내려가고 내가 왜 받아줘야 되는데요? 우리 장인어른이 주신 땅으로 농사 지으면서 같이 살아봐요. 저 그럴 자신 있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 엄마랑 연도 끊고 살게요. 당신도 벼랑 끝에 서니까 어머님이랑 연 끊을 생각도 다 하네요. 당신이 뭐라 하든 우리 새 출발할 일 없고 저는 똥 밟았다 생각하고 당신 잊고 살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 생각하면서 당신 지금 동물병원 문 닫는 거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 원망하지 마세요. 같이 새 출발하자던 남편은 제가 끝까지 받아주지 않자
다시 180도 달라져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겠다느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느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소리쳐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도 남자고 저에게 앙금을 품고 있으니 저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를 몰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단 친정집으로 내려온 것이랍니다. 저는 이곳에 머물다가 남편의 연락이 끊기게 되면 다시 서울로 가든지 해볼 생각입니다. 정 아니면 해외로 가볼까도 생각 중이랍니다. 수중에 막대한 돈이 생기니 선택권이 넓어져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을 만나 같이 살던 그 몇 년은 저에게 정말 악몽이고 지옥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뜯어말리던 기혼 언니들의 말을 진작에 들을 걸 지금 와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저는 도대체 그 멍청한 남편이 뭐가 좋아 만난 건지 그때의 제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럽습니다. 꼭 결혼을 하겠다는 미혼분들을 제가 말릴 수는 없겠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혼자 사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좋아져서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마마보이는 만나지도 말았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를 더 소중히 여겼으면 이런 아픔을 겪지는 않았겠죠. 저는 앞으로 저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 거랍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못다한 효도도 하며 지내야겠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